웃기고 있네. 한국 군사력이 5위라고? 여기 한국 군사력을 무시하는 한 미국 국방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군사력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앞에 두고 결국 펜타곤 국장에게 당당하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성을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국방 보고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펜타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제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자 이미 아픈 머리까지 더 아프게 했어요. 방위 분석가로 7년을 보냈지만 서류 작업은 점점 줄어들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제시카 밀러라고 해요. 저는 전 세계 군사력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모든 자료에서는 프랑스, 독일, 미국이 중요한 나라들이었고 오랜 군사 전통과 막대한 국방 예산을 가진 나라들이 진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주변 사무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석가들은 컴퓨터에 파묻혀 일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으며 잔잔한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그저 평범한 펜타곤의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동료인 알렉스 리께서 반짝이는 보고서를 제 책상 위로 슬쩍 건네주시며 제시카,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렉스의 눈은 흥분으로 크게 떴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프랑스의 방산 수준을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상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보고서를 대충 밀어내며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진짜예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라고 부추겼어요. 저는 어떻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역사와 기술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며 보고서를 한참 넘기면서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은 아직 전후 복구 중인 나라일 뿐 기술을 창조하기보다는 모방하는 데 그칠 뿐이에요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 번호를 보니 스미스 국장님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어요. 저의 가슴은 순간 내려앉았어요. 알렉스에게 저를 부르시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미스 국장님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바닥을 굽이굽이 걷는 제 굽소리가 사무실과 경비 검문소를 지나며 메아리 쳤어요. 국장님께서 뭘 원하실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성과평가 일정은 다음 달로 잡혀 있었거든요. 스미스 국장님의 사무실은 포토맥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석자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 책상처럼 어수선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크고 단정한 오크 나무 책상 뒤에는 2개의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여러 대통령과 함께 찍은 국장님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제시카,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며 앉았어요. 스미스 국장님은 평소에도 위압적이셨어요. 30년 넘게 펜타곤 내에서 꾸준히 승진하신 분으로 단호한 태도로 유명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제게 한국 보고서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변화이며 추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렸어요. 잠시 국장님께서 저를 응시하시더니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서랍을 열어 분류 기밀 도장이 찍힌 파란 자료를 꺼내셨어요. 하지만 최신 정보에 따르면 상황이 다르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료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자료 안에는 한국 군사시설의 사진, 무기체계의 기술 사양,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제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서울로 파견할게요.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현장 평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를요? 유럽 방위 지출 분석 보고서도 마감해야 하는데 라고 말해봤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제시카. 월요일 비행편을 준비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후진국이 대형 강국에 도전하려는 시도일 뿐 제 생각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것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국장님께서 더 할 말 있나요?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없습니다. 국장님이라고 대답하며 자료를 품에 안고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좌절감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다음 달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통계적 오류라고 단정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책상으로 돌아와 앉은 후 알렉스께서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무심하게 서울로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렉스는 놀라서 정말요? 굉장한 일이네요. 라고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라고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켜 서울에 대한 기초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개발도상국으로 상상했던 모습 대신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과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가득했어요. 제 예상과는 달랐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오랜 역사와 확고한 체계를 갖춘 전통적 군사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믿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도전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14시간 동안 파일들을 검토하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주로 이 임무에 대한 짜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기내 반입 수화물을 챙기며 혼란에 대비했어요. 저는 붐비고 낡은 공항을 예상했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지판, 긴 줄, 그리고 불만 가득한 여행객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다른 발전 도상국에서의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터미널에 발을 들여놓자 저는 턱이 빠질 뻔했어요. 반짝이는 바닥이 제 앞에 펼쳐졌고 거대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마치 현대 미술관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디지털 스크린과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어요. 저는 이민국으로 다가가며 긴 대기줄을 예상했지만 대신 세련된 안면 인식 스캐너로 안내받았어요. 제 얼굴이 스캔되어 여권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었고 3초 후 초록 불빛이 켜지며 문이 열렸어요. 저 혼잣말로 진짜 빠르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민국 직원께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비효율과 낡은 기술은 어디 갔을까요?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도착 홀로 걸어가며 저를 맞이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곧게 선 자세와 예리한 눈빛으로 군중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오며 밀러 씨 맞으세요? 저는 김대령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악센트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오늘 하루 일정이 바쁘거든요. 라고 하시며 제 수화물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초현대식 공항 내부를 함께 걸었어요. 뉴욕이나 파리의 쇼핑가를 연상시키는 디자이너 숍과 레스토랑들을 지나며 밖으로 나오니 맑고 서늘한 공기가 반겨주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단에 탑승하며 김 대령께서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저는 네,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변드렸어요. 그러자 대령님께서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을 출발해 달리는 동안 저는 제 선입견을 의심스럽게 하는 풍경들을 목격했어요. 6차선 고속도로가 멀리 뻗어 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어 한 점에 움푹 들어간 곳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가철로 위를 달리는 고속열차와 멀리서 유리산처럼 우뚝 선 고층 빌딩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라며 디지털 광고판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 대령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당히 낙후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대령님께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는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접어들었고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때로는 중력을 거스르는 기묘한 형태로 솟아 있었고 녹색 산들이 도시의 전경에 극적인 배경을 제공했어요. 김 대령께서 저건 남산타워입니다. 라며 도시 중심의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솟아오른 바늘 모양의 구조물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저 아래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상상했었는데 이 현대적인 대도시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강을 건넌 후 우리는 유리와 강철, 건물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깔끔한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지났어요. 카페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건물 전체를 뒤덮은 디지털 스크린에는 화려한 광고와 뉴스 헤드라인들이 흘러나왔어요. 저희는 평택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김 대령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도심을 뒤로 한 채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논밭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골 지역조차도 질서 정연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김 대령께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제 선입견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관찰한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제 믿음과 목격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어요. 저 멀리서 군사기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칙칙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곡선 지붕과 태양광 패널이 달린 세련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펜타곤에서 본 것보다 훨씬 진보된 디지털 보안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저희의 최신 시설 중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기술 통합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어요. 라고 김 대령께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말씀해 주셨어요. 내부에서는 단정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데이터와 지도, 통신 내용이 표시된 디지털 스크린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효율적이며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김 대령께서는 넓은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하시며 먼저 항공부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대한 경납고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전투기가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세련된 디자인은 미국의 F-35를 연상시키면서도 미묘한 차별점을 보여주었어요.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며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KF-21입니다. 라며 김 대령께서 자부심을 드러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저는 전투기를 천천히 둘러보며 그 첨단 기능과 스텔스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었고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전투기 개발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라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물었어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구의 대표적인 전투기의 절반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라고 대령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분을 바라보며 절반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어요. 대령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바로 보여드리러 온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투어가 진행될수록 제 확신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각 전시물과 시연은 제 선입견을 하나씩 허물어뜨렸고 오후 중반에는 의심보다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스미스 국장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텔방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눈을 떴어요. 서울의 하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분홍빛과 금빛 구름을 향해 뻗은 고층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동안 저는 이곳이 어디인지 잊을 뻔했답니다. 그러다 어제의 경험들 공항, 군사기지, 압도적인 존재감의 전투기 등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 휴대폰에는 김 대령님께서 보낸 문자가 떴어요. 로비에서 30분 후에 만나세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 대령님과 함께 제가 처음 보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세련된 파란색 블레이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짧은 머리가 에너지와 지성이 넘치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김 대령님께서 제시카, 이분은 이 박사님입니다. 국방기술통합 분야 최고의 연구원이세요.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주시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원래 연세 많고 엄격할 줄 알았는데 이 박사님은 대략 34~35 정도로 보였고 반짝이는 눈과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열정을 지니고 계셨어요. 차에 올라탄 후 이 박사님께서는 오늘은 서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군사기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울의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세련된 건물로 향했어요. 군사기지와는 달리 이곳은 일반 기술 회사처럼 보였어요. 이 박사님께서 여기는 SK 이노베이션 허브입니다. 이곳의 프로젝트 중 절반은 민간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군사용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내부에서는 여러 팀이 프로토타입과 컴퓨터 스크린 주위에 모여 있었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 깔렸고 신선한 커피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마치 방위산업보다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오래된 사고방식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군사기술이 민간 혁신과 따로 발전하지만 여기서는 그 둘이 하나의 대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바닥만한 크기의 드론을 시연해 주었어요. 드론은 조용히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카메라가 촬영한 선명한 영상이 가까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이 제품은 원래 소비자용 사진 촬영 제품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군사 정찰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기술은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민군 융합의 사례들을 목격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이 군사 장비에 활용되고 게임 소프트웨어가 훈련 시뮬레이션용으로 재사용되며 소비자 앱용으로 설계된 AI가 국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어요. 김 대령님께서는 한 팀이 새로운 통신장치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성공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펜타곤에서 경험했던 엄격한 카테고리화와 분리된 개발 경로, 느린 승인 절차를 떠올렸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아이디어와 실행 사이의 장벽이 적었어요. 그러다 저는 그렇다면 민간과 군사 기술이 이렇게 많이 융합되면 보안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보안 장치도 마련해 두었지만 저희의 철학은 다릅니다. 약간의 개방성이 혁신을 촉진시킵니다. 너무 많은 장벽은 좋은 아이디어의 발전을 막기 마련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후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여러 시설을 방문했는데 모두가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부문 간의 원활한 흐름, 아이디어의 빠른 전환, 그리고 전통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녁 무렵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자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정돈된 카테고리와 가정들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대신 다소 혼란스럽지만 더 역동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 대령님께서 마지막 한 곳만 더 방문합시다. 색다른 관점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 전망대로 향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사방으로 펼쳐진 불빛과 움직임의 바다와 같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함께 고궁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수많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강을 이루며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김 대령님께서는 조용히 20년 전만 해도 이 건물들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활기찬 대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펜타곤 책상 뒤에서 빠져나온 채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어요. 숫자와 보고서로는 이 에너지, 빠른 변화,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아내기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제 세계는 눈앞에서 변해가고 있었고 스스로 가정했던 것들은 저녁 노을과 함께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밝고 맑은 아침을 맞이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서울의 고층 건물들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그 모습을 보며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단 3일 만에 이 도시는 제 세계관, 제 업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어요. 스미스 국장님께 제출할 보고서를 생각하니 제가 직접 목격한 혁신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숫자와 통계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이제 그 자료들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김 대령님의 문자가 떴어요. 오늘 마지막 목적지 국방 엑스포 오전 9시 로비에서 만나요. 국방 엑스포는 한강 근처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외관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고 내부에서는 한국 전역의 기업들이 최신 군사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김 대령님과 이 박사님은 행사에 맞춰 정장 차림으로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김 대령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날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나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라고 답했어요. 엑스포장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드론, 차량, 무기체계, 그리고 사이버 보안 플랫폼 전시 사이를 오갔고 모든 것이 밝은 조명 아래 최첨단 기술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월 벽에 표시된 한국의 국방 수출 성장률 차트를 가리키며 우리의 최종 수출 수치입니다. 10년 사이 300% 증가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차트를 보며 펜타곤에서 제가 한때 무시했던 비슷한 데이터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혁신 생태계를 직접 보고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급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발 및 실행 방식의 결과였어요. 여러 전시물을 보며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재활용되고 부문 간 장벽이 허물어지며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통합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펜타곤에서는 새 시스템 도입에 수년이 걸렸지만 이곳에서는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엑스포 한가운데에는 첫날 제가 본 KF-21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죠. 김 대령님께서 한국의 발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불가능한 것 같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많은 것을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조용한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며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한강과 도시가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강 위를 오가는 선박과 멀리 자리한 초록빛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군사력이 규모와 전통, 큰 예산, 오랜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이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은 옛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본 것은 빠른 적응,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의 연결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펜타곤의 경직된 부서 구조와 느린 승인 절차, 외부의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순한 데이터 이상을 전달해야겠어요.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통찰력이에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우주 기반 자산, 극초음 속 시스템, 그리고 국방용 양자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 등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전시 구역을 둘러보았어요. 각 전시는 전통적인 군사 우위보다 빠른 혁신과 통합의 속도가 중요해질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컨벤션 센터 밖의 선이 한강이 금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뒤에서는 엑스포가 계속되었지만 저희의 투어는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것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김 대령님께서는 국장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한국은 전통 강대국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간단하고 무시했던 분석 대신 저는 한국의 민군통합 혁신 접근 방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써 내려갔어요. 민간과 군사기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아이디어가 신속히 실행되는 문화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어요. 미국이 전통적인 군사 역량 평가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사와 규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논했어요. 미래는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부문 간 장벽을 허무는 이들의 것임을 주장했어요. 다음 날 스미스 국장님께서 내일 비행편 확인했어요. 평가 보고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오자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달았어요.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스미스 국장님의 사무실에 서서 보고서를 건넸어요. 익숙한 환경이었지만 전통과 위계 질서가 한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혁신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처럼 보였어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한국은 전통 강대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잠시 후 책상으로 돌아온 알렉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찾아왔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 저는 미소 지으며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단 3일 만에 제 세계관은 전통과 역사의 틀을 넘어 확장되었어요. 혁신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고 선입견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임을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량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앞으로의 모든 분석, 평가, 그리고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값진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며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시카 밀러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